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 강민구입니다. 일식 조리기능사 필기 부분과 공공기관 조리사고 시 대비를 위한 일식 재료관리 핵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재료관리 핵심 문제 학습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재료관리는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의 공통과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셰프 팩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식 식품학을 기본으로 전체 핵심 문제 풀이하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각 과목별 특이한 재료에 대한 사항은 과목별 기초조리 실무 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는 과목별로 모두 분할을 하고 한식 필기 실전 모의고사 쪽에서 총합을 하는 총괄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했는데요. 재료관리 부분은 과목별로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은 모든 과목을 다 시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및 단체급식기관의 조리사 고시 준비를 겸하도록 활용도를 대폭 높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건성류에 속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아마인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성류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통상 요도가가 높은 기름을 건성류라고 합니다. 그럼 요도가는 뭐냐? 그거는 100g의 유지 중에 요도를 추가했을 때 흡수하는 양, 즉 g을 말합니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도가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건성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이 많은 거죠. 또는 등푸른 생선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인유, 호두기름, 들기름, 잣기름 이런 것들이 건성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두유, 그 다음에 이제 면실류, 그리고 참기름 이런 것들이 반건성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올리브유, 땅콩기름, 동백기름 이런 것들이 불건성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두류를 조리할 때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두류는 뭐죠? 예, 콩이죠, 콩. 예. 이거는 이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초산 용액에 담근 후 칼슘 이온을 추가하면 안 되죠. 예. 산성용학에서는 두류가 상대적으로 딱딱해지죠. 예. 그런데 실제 1%의 식염수, 즉 중성수에서는 글리시닌이 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 용액으로 가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의 약 알칼리성 물에 담갔다가 그 용액으로 가열하는 것. 즉 4번에 약 알칼리성인 물에 담갔다가 그 용액으로 가열하는 것. 즉 중조, 그 식소다죠. 또는 이제 중탄산 소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 용액에 담갔다가 가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1번에 습열조리 시에 연수를 사용하는 거, 경수가 아니고 연수 사용하는 거. 이거는 꼭 두류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음식에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고 우리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L 글루탐산 소듐 5 프라임
요걸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5 프라임 인노신산 소듐, 5 프라임 구안일산 소듐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얘네들은 조미료입니다. 구수한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L-글루탐산 소듐은 우리가 MSG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 프라임 이노신산 소듐은 IM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프라임 구안일산 소듐은 GMP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구수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천연 원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죠. 발색제는 뭐죠? 주로 아질산 소듐, 즉 아질산 나트륨이 대표적인 거예요. 증점제는 뭐 하는 거죠? 예, 이게 좀 끈적끈적하게 하는 거죠. 한천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점제로 주로 사용된다. 보존료는 방부제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안식향산 소듐, 안식향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료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AW가 뭐예요? 액티비티 워럴에서 활성, 수분 활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0.960이고 수증기압이 1.39일 때 상대 습도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 정말 간단하게 낸 문제인데 기가 막힌 문제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증기압이 1.39라고 하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 문제를 완전히 엉끌어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분 활성도하고 상대 습도는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압 1.39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문제를 잘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하고 AW 0.960 곱하기 100 하면은 그냥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상대 습도가 된다. 그러니까 0.96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96이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예,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일반 성분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식품의 일반 성분 6가지가 있죠?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질,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물이죠.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기본 성분은 아니다. 이거는 지능성 성분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자 450g이 내는 열량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감자 100g에는 수분 81.2, 단백질 1.5, 지질 0.2, 당질 16.0, 섬유소 0.5, 무기질 0.4, 바이타민 0.2g 정도가 포함이 됐대요. 이 숫자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맞는 숫자예요. 그러면 자 우선은 100g의 칼로리를 먼저 구해야죠. 그래야 450g을 구할 수 있으니까 100g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보니까 수분은 칼로리 안 내죠. 그러니까 제끼고 단백질이 1.5네요. 예, 1.5 곱하기 단백질은 g당 4kcal를 내죠. 예, 그러니까 4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지질은 g당 0.2g인데 g당 9kcal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다 9를 곱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당질은 이거는 전분 마찬가지죠. g당 4kcal를 내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섬유소는 칼로리를 전혀 안 내죠. 그러니까 제끼고 미네랄 당연히 제껴야죠. 왜냐 미네랄은 열량 내는 게 아니죠. 바이타민도요 열량 안 내죠. 그러니까 제끼고 그러면은 결국
1.5 곱하기 4는 6이죠? 예, 0.2 곱하기 9는 1.8인데 약 2라고 하죠. 16 곱하기 4는 4, 6, 24, 4, 1, 64네요. 그러니까 64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2가 되죠. 예, 그러니까 100g에 72라는 뜻이에요. 100대 100g일 때 72kcal가 나니까 그러면은 450일 때는 여기 450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450일 때는 몇 kcal가 나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러면은 외항의 곱은 외항끼리 100x는 내항의 곱은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72 곱하기 450 그럼 얼마 나오나요? 예, 32,400이 나오네요. 그죠? 예, 32,400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00이 2항을 해서 나누면 x는 얼마가 되나요? 32,400 나누기 100을 하면 324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로써 우리는 정답이 1번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천연단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을 물어봤어요. 이 지금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연당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단맛이 가장 강한 것만으로 볼 때는 사카린 소듐이에요. 사카린 소듐이 설탕의 300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한 단맛을 내는데 얘는 천연당이 아니고 인공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결국 2번 프록토스가 되겠습니다. 글루코스, 수크로스. 수크로스는 2당이고 과당하고 포도당은 단당이죠. 예, 얘가 100일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당은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한 130 내지 170 정도 되는 거예요. 포도당은 한 70 내지 80 이 정도로 이제 좀 낮아지죠. 해서 과당이 압도적으로 달다. 뭐에? 천연식품일 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분이 주재료 음식이 아닌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탄수화물에서 전분하고 당을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당이 그 전분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당은 분자가 하나에서 통상 10개까지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단맛이 없어져요. 전분은 쌀을 그 혀에 한번 대보세요. 단맛이 나나요? 단맛이 안 나잖아요. 전분은 단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져야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해서 씹으면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분이 그 구강 아밀레이스로 인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당이 되기 때문에 달아지는 거죠. 예. 그럼 전분이 주재료가 아닌 음식을 지금 물어봤으니까요. 크림 스프는 전분이 메인이에요. 전복죽. 이 문제도 참 잘 냈네요. 전복죽 그러면은 이게 전복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기에 딱 알맞잖아요. 근데 실제는 여기도 쌀이 메인이죠. 전복이 어쩌다 들어가는 거고. 한천젤리 얘는 펙틴 전분이 아니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한천이라고 하는 섬유소의 수용성 섬유소가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도토리묵도 전분이 메인입니다. 예, 계속해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밀로펙틴만으로 이루어진 식품. 통상적으로 문제에서 뭐뭐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는 거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거의 100%, 뭐 99.9% 이상이
아밀로펙틴만으로 이루어져요. 그건 뭐냐면은 찰 성분을 가질 때 그래요. 찰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찹쌀이라든지 찰옥수수라든지 조 중에서 찰조를 우리가 차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지질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유도지질이 뭐예요? 유도지질은 원래의 지질이 아니고 가수분해 된다든지 뭔가 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산출돼 나온 지질을 유도지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지질은 여긴 인과 지질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합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도지질이 아니죠. 단백지질은 얘도 단백질과 지질이 합쳐진 거니까 복합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도지질이 아니에요. 지방산은 얘가 이제 바로 중성지방이 가수분해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도지질에 속하는 겁니다. 왁스는 이게 대표적인 단순 지질 중에 하나예요. 이 왁스하고 중성지방이 가장 대표적인 단순 지질이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있고 지방산이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중성지방이라고 하고요. 인체에 지방이 쌓였다. 그러면 이 중성지질이 대부분 쌓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3번째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만약에 P가 이렇게 붙으면 얘가 인지질이 되는 거죠. P가 포스페이프가 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버터 15g이 낼 수 있는 열량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버터는 유중수적형 스타일이죠. 근데 유중수적형의 비율이 18%래요. 그러니까 물의 비율이 1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5g 중에 몇 프로가 기름이죠? 0.82%가 기름이네요. 그죠? 예, 왜? 18%를 100에서 빼면 8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곱해보면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3이 되죠. 12.3g. 예, 12.3g인데 이 12.3g이 지질이잖아요. 지질. 그죠? 이 버터가 기름이죠. 지방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9kcal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당 9kcal가 나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110.7이 되죠? 예, 110점.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 110.7kcal. 그러니까 111kcal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완전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이 뭐냐? 이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답은 2번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거예요.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함유되는데 그 양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보면 성장을 돕지는 못하나 생명은 충분히 유지시키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 비필수 아미노산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모든 아미노산, 이 모든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결국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을 통하는 거니까 예, 틀린 말이죠. 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근육세포의 주성분이며 면역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세포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면역세포, 예를 들어서 면역글로불린 그러면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왜 근육세포의 메인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강사가 메모해 놓은 거를 좀 잠깐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돼지고기에는 물론 수분이 제일 많아요. 수분이 72.2%고 단백질이 21.1%, 지질이 6.0%, 무기질이 1.0%예요. 닭고기 수분이 71.3%, 단백질이 19.5%, 지질이 7.8%, 무기질이 0.96%. 소고기 수분이 73.11%, 단백질이 16.6%, 지질이 8.81%, 무기질이 3.1%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질이 제일 많은 고기인 쇠고기에서조차 단백질이 2배 이상 되는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고기에는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알칼리성 성분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는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진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생선의 황은 황산은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칼리가 아니죠. 곡류의 염산 강산이죠? 예, 이것도 아니다. 육류의 산소, 이 산소는 실제 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 산화되어 있는 거와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의 산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에 해당된다. 유즙의 칼슘이 바로 알칼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이 문제가 대단히 좀 솔직하게 난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레몬이라든지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과일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몬즙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 해봤더니 알칼리성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 레몬은 시큼한 맛이 나죠? 시큼한 맛은 산성이잖아요. 레몬즙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을 하면 분홍색이 돼요. 그러니까 산성이잖아요, 산성.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과일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체내에 들어갔을 때 산성으로서 기능을 전혀 안 해요. 알칼리성으로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아스코르브산이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긴대요. 맞는 말이죠. 왜냐? 아스코르브산이라 하는 것은 바이타민 C를 얘기하는 거예요. C. 그러니까 괴혈병이 생기는 게 맞죠. 부족하면. 예. 바이타민 E는 카로틴이라고도 한다. 틀린 말이에요. 바이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해요. 카로틴은 비타민 A, 바이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칼시페롤은 바이타민 D의 전구체이다. 맞는 말이에요. 바이타민 K는 피브리노겐의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왜? 바이타민 K도 혈액 응고작용을 하고 피브리노겐도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거니까.
해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우리는 16번 문제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중 알파 아밀레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1. 당화효소라고도 한다. 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되겠죠. 당화효소는 알파 아밀레이스가 아니고 베타 아밀레이스예요. 전분의 알파 일사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강의 쪽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으로부터 덱스트린을 형성한다. 맞는 말이에요. 덱스트린은 일부 소화가 된 전분을 덱스트린이라고 그래요. 덱스트린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먹는 것이 원활치 않은 환자들에게 뭐 경장 그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할 때 얘가 쓰이는 거예요. 발화 중인 공유의 종자에만이 함유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알파 아밀레이스와 베타 아밀레이스의 작동 기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알파 아밀레이스는 얘가 무작위적으로 전분을 끊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분이 수천 수만 개의 당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아무렇게나 막 끊어버려요. 그런데 베타 아밀레이스는 반드시 2개씩만 끊어요. 반드시. 이렇게 뭐 수천 수만 개의 전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딱 2개씩만 끊어요. 이렇게 2개씩만. 그러면은 요 2개를 우리가 메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메가당. 이 메가당이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엿기름이나 이런 거. 엿 만들 때 이 메가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화효소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4대 기본맛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4대 기본맛이 뭐죠? 신맛, 쓴맛, 단맛, 짠맛이죠? 그러니까 떫은 맛이 아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으로 알맞은 것이 뭐냐?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답은 카르티노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안토시아닌은 사과, 딸기, 가지 이런 것들의 적색, 자색, 청색 성분이에요. 탄닌은 이거는 색이 아니에요. 얘는 맛이에요. 맛. 얘는 밤이나 감이나 도토리 등의 떫은 맛이에요. 클로로필은 엽록소의 녹색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채소를 데치는 조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 죽순을 쌀뜨물에 삶으면 불미 성분이 제거된다. 맞는 말이죠. 연근, 이게 연근은 흰색 채소라는 뜻이에요. 데칠 때 식초를 3 내지 5% 첨가하면 조직이 단단해져서 씹을 때 식감이 좋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무, 양파, 연근, 우엉 이런 백색 채소들이 이 식초하고 만나면 이런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염을 1, 2% 첨가하면 소금이죠. 채소가 부드러워지고 푸른색이 잘 보존된다. 맞는 말이에요. 고구마를 삶을 때 설탕을 넣으면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 이건 설탕이 아니고 이게 일단 틀린 거네요. 4번이 답이에요. 설탕이 아니고 명반수. 이것도 명반수를 우리가 포타슘 알루미늄 설페이드라고 해요. 이 포타슘은 우리가 칼륨이라고 하죠. 칼륨 알루미늄 설페이드 이것을 넣을 경우에 잘 부스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1. 사골의 핏물을 우려내기 위해 찬물에 담가두면 수용성의 헤모글로빈이 용출되어 맛이 깔끔해진다. 맞는 말이죠? 양송이를 모양새 있게 썬 다음 레몬즙을 뿌려주면 색이 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3. 무 초절임 쌈을 할 때 얇게 썬 무를 중조물에 담가두면 무의 색소 성분이 알칼리에 의해 희게 된다. 자, 2번도 이게 흰색이죠? 3번 무도 흰색이죠? 이 흰색들은 어디에 강하죠? 산에 강해요. 산에. 산에 안정되기 때문에 산 안에서는 여기도 리몬즙을 뿌려주면 색이 변하는 걸 막잖아요. 무도 레몬즙을 뿌려주면 흰색이 유지되는 거예요. 알칼리, 얘는 산성이잖아요. 알칼리성을 추가하면 뭐가 되죠? 황변해요. 황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해요. 우리가 채소가 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알칼리 성분이 많아지면 뜨는 문제가 생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파를 썬 후에 강한 향을 없애기 위해 식초를 뿌리면 효소작용이 억제돼서 그 눈이라든지 코를 톡 쏘는 그런 성분들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초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양파에 사용하면 황색이 된다? 예, 당연히 아니죠. 흰색 그 채소에는 산성이 유리해요. 흰색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이건 알칼리성에서 황색이 되는 겁니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사용하면 유화액을 안정시켜준다. 맞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첨가하면 생선살이 단단해진다. 맞죠? 비트를 조리할 때 사용하면 적색이 한결 선명해진다. 맞는 말이에요. 비트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죠.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적색, 중성에서 자색, 알칼리성에서 청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적색이 선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을 물어봤어요. 안토시아닌, 얘가 이제 뭔가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되겠죠? 미오글로빈, 플라보노이드, 클로로필 다 색이네요. 색소예요. 네 가지가 다 색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오글로빈은 어디 색소죠? 동물성 색소네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클로로필은 식물성 색소네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소적 갈변 반응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효소적 갈변 반응, 대표적인 게 과일, 감자 이런 것들을 깎아놨을 때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거죠. 예, 캐러멜은 뭐죠? 당류를 가열할 때 비효소적으로 갈변하는 거예요. 간장은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작용에 의한 비효소적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식빵은 환원당과 단백질이 작용하는 비효소적 마이야르 반응. 비효소적 마이야르 반응이 간장도 마찬가지고 식빵도 일어나는데 간장은 아미노산하고 환원당, 식빵은 단백질과 환원당. 네. 단백질이 이 식빵의 단백질이 뭐죠? 예, 글루텐. 네. 해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답은 바이타민 C 때문에 그래요. 바이타민 C는 항산화제거든요. 효소적 갈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효소적 갈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산소예요. 그런데 바이타민 C의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산소의 작용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변되지 않죠. 예. 섬유소 함량이 많다. 그러면 섬유소 함량이 많음으로써 생기는 거는 젤리 형성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감으로 젤리 젤리가 아니고 뭐죠? 잼입니다. 설명 잠깐 실수했네요. 감귤 잼을 만든다. 이럴 때 섬유소가 많으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나 철이 많다.
아니죠. 이게 불이는 어떤 역할을 해주죠? 녹색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은 적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효모산하고 작용을 해서 적색으로 변하게 하는, 특히 뭐 새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붉은색으로 변하는 기능을 철이 도와주는 거예요. 바이타민 A의 함량이 많다. 바이타민 A는 갈변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밀감의 고유 색깔을 바이타민 A, 즉 뭐가 내는 거죠? 베타카로틴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엉뚱한 답은 아니지만 이 문제하고는 맞지 않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추의 매운맛의 주성분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고추 하면 캡사이신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이에요.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이죠. 원래 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라지면서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뀐다. 다이설파이드는 양파에 취로 효과를 내는 성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보고 재료 핵심 문제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번번이 얘기하는 거지만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필기는 몇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리사를 뽑을 때 음식을 잘 만들면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을 보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준비를 하실 때 이왕이면 그 조리사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탄탄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